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두 종류의 인연을 만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 평정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저 성격이 다르다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공기를 망치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목소리를 높이고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며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길을 잃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앞에서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맞불입니다. 나도 목소리를 올리고 논리를 세우고 상대의 허점을 잡아 꺾어버리려 합니다. 또 하나는 회피입니다.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하며 참아버립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라서 참는 것이라 믿고 집으로 돌아와 속만 끓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살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모두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맞불은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회피는 더 위험합니다. 참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번 넘어도 되는 선을 배우면 그 선을 더 쉽게 넘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연구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밀어붙이면 상대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밀어붙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고집은 논리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하고 차분히 이유를 말해도 그들은 내가 먹히고 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설명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묻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묻기도 하고 직장인이 상사 때문에 지쳐서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면 품격을 잃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목표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평정과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느 회의 자리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논의가 조금만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오래 했는데 그 목소리가 방 전체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쪽으로 몰리고 공기가 한순간에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지금 반박하면 분위기가 더 험해질 텐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밀리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젊은 사람은 그런 순간에 체면과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집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변명이 섞이고 결국 상대는 더 거칠어집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은 내용보다 주도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말의 진위가 핵심이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운전 같은 속도로 달리면은 먼저 피곤해지면 내가 먼저 피곤해집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대화에 들어가면 이미 반은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니 이성적으로 말하면 바뀔 거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 앞에서 같은 전략을 쓰면 그것은 약을 달리 써야 할 병에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화가 나지 않게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화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흔들립니다. 오늘은 참다가 내일은 폭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한번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상대도 선을 배웁니다. 사람은 상대의 기분을 보고 선을 배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준을 보고 선을 배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품격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단단함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상대가 흔들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리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준비는 내 안에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좋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가 좋게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예의만 남기면 됩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원칙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가져야 할 지혜는 모두를 내 편으로만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삶의 평온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한 방향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방식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만 되면 반은 끝납니다. 사람은 내가 끌려가지 않을 때 비로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큰 소리 앞에서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급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상대의 속도로도 뛰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때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길을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밀리지 않는 길, 참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길은 화려한 말, 솜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단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것을 준비하면 무리한 사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어른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말보다 강합니다. 저는 사람을 오래 보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집은 논리적인 반박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중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힘을 얻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주도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통한다는 것은 상대가 이성적으로 듣는다는 게, 그러나 화를 내는 사람의 귀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엔진에 붙어 있습니다. 그 엔진이 켜지면 그들은 내용보다 톤을 듣고 사실보다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때 우리가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흔들었더니 저 사람이 당황한다. 내가 밀어보니 저 사람이 길게 말한다. 그들에게 길어진 설명은 반성의 계기가 아니라 성공의 신호가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것을 몰라서 고생을 했습니다. 세상은 공부로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책으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논리를 비웃고 내 예의를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딘가에는 언제나 합리적인 대화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면 저는 더 정확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더 차분하게 이유를 들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차분해질수록 상대는 더 거칠었습니다. 내가 논리를 세울수록 상대는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따뜻한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기기 위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화를 도구로 씁니다. 화는 그들에게 칼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상대의 마음 문을 열고 상대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결국 상대의 결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오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목적을 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을 확인하려는가 아니면 통제권을 주려는가 이것만 구분해도 여러분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상대가 사실을 원한다면 우리는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통제권을 원한다면 우리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설명은 곧 통제권을 넘겨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큰 소리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맞불, 하나는 변명입니다. 맞불은 싸움이고 변명은 굴복입니다. 사람들은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눈에는 설명이 변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우위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도 그 문장은 상대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압박하니 저 사람이 흔들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의 내용으로 싸우지 말고 대화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운전대라고 부릅니다. 대화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는가? 화를 내는 사람은 운전대를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가 급히 설명하고 급히 설득하고 그들은 운전대를 완전히 잡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우리가 오라도 우리는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권리를 선언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결정을 미루면 비겁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특히 상대가 화로 몰아붙이며 지금 당장을 외칠 때 결정의 시간은 곧 힘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빼앗아 판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순간 그들의 전략은 멈춥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압박합니다. 또는 가족 모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자 몰아붙입니다. 또는 직장에서도 오늘 아내 답을 주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우리 아내 두려움이 말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거야.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사정이 급하다고 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압박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봤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나? 이 말은 부탁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덫입니다. 이 덫에 걸리면 우리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도 요즘 조정이다. 이렇게 말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길어진 말 속에서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먹히고 있다. 그래서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흥분한 것 같네. 오늘은 이 문제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네. 이 한 문장은 마치 문을 닫는 소리처럼 단단합니다. 상대는 처음엔 더 소리칩니다. 결정을 안 한다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상대의 힘은 갑자기 헛공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화는 반응을 먹고 사는데 먹이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반응이 나오면 그들은 더 밀어붙입니다. 반응이 안 나오면 그들은 스스로 멈춥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반응을 끊는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문장을 마음속에 적어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지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목소리에 겁먹지 않는다. 둘째, 나는 너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는다. 셋째, 이 문제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 반응만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싸우거나 변명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 둘을 모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요하게 단단하게 멈춥니다. 이 순간 대화의 구조가 바뀝니다. 운전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권을 되찾았다고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상대를 꺾는데 혈안이 되면 우리도 결국 같은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품격을 잃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을 지키는 질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누군가 화를 내며 여러분을 몰아붙일 때 마음속으로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 통제권을 원한다. 그리고 입으로는 짧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엔 입을 닫으십시오. 내 입이 닫힐 때 상대의 전략은 힘을 잃습니다. 내 입이 닫힐 때 내 마음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남을 위해 양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지혜는 더 이상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노년의 지혜는 지키는 기술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기준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우리는 흔히 그 화를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며 배운 것은 화가 항상 감정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기기 위해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는 습관이고 기술입니다. 그들은 화를 통해 상대의 속도를 빼앗고 상대의 중심을 흔들고 상대가 스스로 설명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이긴다는 구조를 만들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끊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는 이것을 무반응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는 바람을 이기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품격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기보다 단단해져야 합니다. 강함은 힘을 겨루지만 단단함은 질서를 세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아직도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나이에 그 정도 몰라요.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깎아내리듯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떨리거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맞받아치면 더 크게 싸우게 돼. 결국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순간 상대는 힘을 넣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설명이나 반격을 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말하면 나는 내 울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울음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흔들림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보며 자기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내가 반격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봐, 내 말이 먹히지. 그리고 더 세게 나옵니다. 저는 한 번은 지인 모임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늘 남의 약점을 건드리며 분위기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곧장 흠을 잡고 웃음으로 포장하며 상대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농담이 반복되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한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그러니 일이 안 되지. 말 끝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해. 그 순간 무례한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판이 커졌다는 뜻이요.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사실이잖아. 결국 모임은 망가졌고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감정으로 맞서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내 감정의 동요를 연료로 삼아 더 큰 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감정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법입니다. 감정은 사람인 이상 생깁니다. 다만 그 감정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을 넘겨주는 순간 내 평정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무반응의 바위가 된다는 것은 무표정하게 굳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반응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말의 길이를 줄이고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화내고 내일은 웃고 모레는 무시하고 이렇게 반응이 들쭉날쭉하면 상대는 계속 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같은 기준으로, 같은 톤으로, 같은 속도로 대응하면 상대는 더 이상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도발하며 말할 때 먼저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짧게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핵심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은 싸움의 문을 엽니다. 짧은 말은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하던 일을 하십시오. 다시 대화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짧게 말하고 끝내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그 앞에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흔들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본능적으로 고개를 낮춥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직장에서 늘 무례한 상사를 만났습니다. 상사는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를 쳤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자기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매번 얼굴이 굳고 말이 막혔고 집에 와서는 속이 타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는 연습을 했습니다. 상사가 피아냥거리면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 또는 내 기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상사의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보다 구조를 배웁니다. 내가 흔들리면 그들은 더 흔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멈춥니다. 그러니 무반응의 바위가 된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곧 품격입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위는 미빈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바위는 원칙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반응을 할 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표정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상대는 또 다른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원칙이 있으면 표정은 건조해지고 톤은 평평해집니다. 상대는 그 평평함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반응의 바위가 되려면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썩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례함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힐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의 핵심은 참아라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월의 바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은 결국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그 독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긁을 때 먼저 속도를 늦추십시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말의 길이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말에 내 감정의 1%도 먹이지 마십시오.
감정을 먹이지 않으면 그들의 분노는 굶어 죽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어른이 됩니다. 소리로 이기는 어른이 아니라 고요로 질서를 세우는 어른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끊고 싶지 않은데 지키고는 싶은 관계를 다루는 일입니다.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이라는 구조로, 이웃이라는 환경으로 우리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 엮여 살아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래도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요.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인데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을 큰 불효처럼, 큰 결례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려면 그 관계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의가 사라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은 우리의 정을 이용합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라는 말은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기준을 포기하라는 요구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세 번째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참으며 비위 맞추지도 않고 그렇다고 관계를 끊지도 않는 길. 저는 이것을 역할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에는 감정의 거리와 역할의 거리가 있습니다. 감정의 거리는 가까워질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감정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역할의 거리는 다릅니다. 역할의 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솔직해도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하되 동시에 경계도 필요합니다. 경계 없는 솔직함은 무례로 바뀝니다. 결국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단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 사람이 분위기를 뒤집어 놓는 경우였습니다. 말이 거칠고 불만이 많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 소리를 치며 우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사람 앞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당하고 누군가는 덜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도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거리의 차이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늘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윗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괜히 분위기 깨면 어쩌지. 그러니 상대가 화를 내면 웃어주고 맞장구를 치고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상대는 더 세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반응을 허락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소리치면 저 사람은 웃으며 넘긴다. 내가 우기면 저 사람은 한 발 물러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두 발을 들어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감정의 문을 닫고 역할의 문만 열어두었습니다. 시누이가 억지를 부리면 그는 같이 화내지도 않았고 억지로 웃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을 차릴 때는 식사하세요. 정리를 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이 오면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 과도한 친절, 비위 맞추는 농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온도는 낮았고 태도는 일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례한 사람은 둘째 며느리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둘째 며느리의 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참다가 어떤 날은 정에 못 이겨 마음을 더 주고 어떤 날은 불쌍해 보여서 다치기 기대를 걸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이 롤러코스터가 우리를 늙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우리의 감정이 열리는 순간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 순간을 틈으로 삼아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운 말보다 더 쉬운 말을 쓰고 싶습니다. 마음은 빼고 역할만 하라. 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이 섞인 관계에서 기능적인 관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 감정이 상대에게 이용당하면 결국 내가 손해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빼고 기능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역할의 거리를 둔다고 해서 얼굴을 굳히고 차갑게 대하는 것을 거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거리란 냉대가 아닙니다. 거리는 정확함입니다. 정중하지만 단정하게 친절하지만 분명하게 말의 톤은 부드러워도 기준은 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경계의 표시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예의가 무엇인지 자주 생각합니다. 예의는 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의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남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나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찢어놓고 또 그래도 참아야지 합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채워야 한다. 거리가 없으면 예의가 사라지고 예의가 사라지면 원망이 싹튼다. 저는 이 말을 노년에 더 깊이 이해합니다. 가까워서 다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가까워서 더 단정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관계를 오래 살립니다. 역할의 거리를 세우면 상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선을 지키면 안전하다. 이 두 생각이 생기면 무례한 사람도 멈춥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소리쳐도 얻는 게 없다. 이 사람 앞에서 우겨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든 더 쉬운 상대를 찾습니다. 냉정한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질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역할의 거리를 분명히 하십시오. 감정의 문을 조금 닫고 기준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번 거리를 두었으면 상대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어도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그 거리의 기준을 흔들지 마십시오. 거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상대는 다시 들어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평온을 얻어야 합니다. 평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경계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거리로 세워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감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역할로 사십시오.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한 말을 던질 때 그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우리가 집으로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안방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오면 집이 더러워지듯 남이 뱉은 거친 말과 불쾌한 기운을 그대로 마음의 안방으로 들여오면 내 삶은 금세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내가 곱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언성이 높아졌던 날 집에 돌아와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조금만 더 잘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마음속에 있어서 수십 번, 수백 번 대화가 재생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성숙해지려고 돌아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찰과 곱씹음은 다릅니다. 성찰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곱씹음은 나를 썩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어릴 때 상처가 있었나? 성격이 원래 그런가? 내가 뭘 건드렸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면 갈등이 줄어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에게 이해는 종종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덫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는 대단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목소리를 높이면은 사람들이 양보해 주더라는 얄팍한 경험이 오랜 세월 쌓여 습관이 된 것입니다. 습관은 철학이 아닙니다.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의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붙잡고 이유를 찾다 보면 저는 내 마음만 자주합니다. 남이 뱉은 오물을 내 집 안방까지 들고 오지 마십시오. 밖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던졌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쓰레기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으며 왜 이런 쓰레기가 생겼을까를 연구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미 잊어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밤새 내가 스스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친구 모임에서 늘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막말을 했고 자기 말이 곧 법인 듯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분은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걔는 도대체 왜 그랬었을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지 며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마음만 점점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매일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도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잣말로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미친 개가 짖었네. 내 귀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평소 보던 드라마를 보며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분은 멀쩡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은 사건은 같았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하나는 마음의 안방으로 그 오물을 들여와 며칠을 두었고 다른 하나는 문 앞에서 털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뇌의 작동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쾌한 일을 말로 다시 설명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처럼 재경험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하고 반복하는 순간 뇌는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합니다. 한번 겪고 끝날 일이 뇌의 입을 통해 3번, 4번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소연이 많을수록 분노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납니다. 내가 분노를 밖으로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분노를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말하면 내 마음의 쓰레기가 그 사람의 귀에도 묻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품격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안방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설명과 하소연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하루만 입을 닫아보십시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뜨거울 때 말하면 모든 것이 과장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내 말은 더 정확해집니다. 둘째, 정말 견딜 수 없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종이에 쓰십시오. 글로 쓰는 것은 마음의 쓰레기를 밖으로 빼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쓰레기를 다시 내 입으로 넣는 것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마음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길게 해석하지 말고 짧게 결론을 내리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습관대로 행동한 것이다. 저 사람의 말은 내 가치가 아니라 저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한 문장이 마음의 안방을 지켜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억울함을 곱씹는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끝난 헛된 말들은 마음에 다시 올리지 말라. 저는 이 문장을 노년에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끝난 말을 다시 마음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상처의 불씨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삶이 길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더럽힐 시간도, 내 평화를 가다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에게 당하는 가장 큰 손해는 그 사람 앞에서의 몇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밤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며 내 삶을 잠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서 계속 재생되는 내 생각의 영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누구의 무례함도 여러분의 마음 안방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밖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서 끝내십시오. 마음의 문턱에서 털어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평온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쓴 것은 때로는 지혜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이해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폭격은 그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오물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도 맑고 귀한 공간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우길 때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고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그 자리에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우리는 종종 한마디로 상황을 봉합하려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 말은 순간적으로는 조용해지게 합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주변의 시선이 흩어지고 숨이 조금 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갈등이 끝났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사람에게 가짜 사과는 갈등의 마침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갈등을 예약하는 계약서입니다. 그 순간 내가 찍는 도장은 당신이 크게 소리치면 나는 언제든 무릎 꿇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는 다릅니다. 진짜 사과는 내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짜 사과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만들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나 무리한 사람에게 그 말은 배려로 들리지 않습니다. 항복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항복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꺾으려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 많이 굽혔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싸움을 싫어합니다. 논쟁은 좋아하지만 싸움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논쟁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논쟁이 아니라 압박으로 살아갑니다. 그 압박 앞에서 내가 자꾸 굽히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굽힘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게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예약을 맡은 사람이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만이 많은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걸 이따위로 해놓으면 어떡해요? 다들 시간 내서 왔는데 그 말에는 사실보다 상대를 눌러버리려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 잘못이야. 미안해, 미안하니까 그만해. 그 순간 모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불만 많은 사람은 더 쉽게 화를 냈고 더 쉽게 담당자를 깎아내렸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망치더니 또 그러네. 담당자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사과로 문제를 끝낸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면허를 준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몰아붙여도 된다는 면허 말입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치며 억지를 부리자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당이 바뀐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일은 아닙니다. 그는 상대의 감정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 불만 많은 사람은 그 앞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과는 상대의 힘을 키우지만 기준은 상대의 힘을 깨. 여러분, 무리한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작은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나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크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미안해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뇌에서 거대한 정당화가 일어납니다. 거봐, 내가 맞았잖아.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가짜 사과는 상대에게 명분과 날개를 달아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 사이의 도리를 말하며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잠깐의 시끄러움을 피하고자 마음에 없는 말로 고개 숙이지 마라. 저는 이 문장을 삶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원칙 없이 한번 꺾인 무릎은 두 번, 세 번 밟히기 쉽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 사과하지만 그 사과는 갈등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무례를 더 키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사과 대신 사실과 기준을 말하라고 권합니다. 감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속상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큰 소리로 말하면 대화를 말씀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을 세웁니다. 상대는 그 선 앞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으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가짜 사과로 유지된 관계는 이미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쪽이 무너져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내 마음을 깎습니다. 반면 기준이 있는 관계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됩니다. 상대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질서를 배웁니다. 그리고 질서는 관계를 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할 표정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싸움이 되기도 하고 경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건조하고 단정한 말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고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기준을 말하십시오. 감정을 섞지 않으면 상대는 싸움을 걸기 어렵습니다. 싸움은 감정이 만나야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또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사과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 안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과합니까? 상대가 무서워서만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무서워서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무서워서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기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품격은 불편함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도 기준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불편한 공기를 잠깐 견디지 못해 내 기준을 내어주면 그 대가는 밤새 내 마음이 지불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조용함이 목적이 아니다. 질서가 목적이다. 깨. 조용함은 가짜 사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기준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질서가 생기면 조용함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늘 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함은 나옵니다. 내가 틀렸을 때는 사과하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덮기 위해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것은 긴 이론이 아닙니다. 한 가지 원칙입니다. 무리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때 마음에 없는 미안해로 봉합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실과 기준을 짧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이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속이 너무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전화기를 들고 친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너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살며 다른 진실을 보았습니다. 하소연은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불쾌했던 장면을 내 입으로 다시 꺼내는 순간 그 장면은 끝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실컷 말하고 나면 순간적으로는 숨이 쉬어지는 것 같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더 분하고 더 억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말은 이미 다 했는데 마음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말로 되살립니다. 뇌는 그것을 과거의 사진으로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는 순간 뇌는 그 장면을 현재처럼 재생합니다. 그래서 하소연은 상처를 한 번 더 꿰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한 번 더 찢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무례한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분은 모임만 끝나면 집에 와서 친한 지인들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어. 1시간씩 2시간씩 반복했습니다. 지인들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말할수록 더 억울해졌고 잠이 오진 않으시나.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이미 끝난 일을 자신의 입으로 여러 번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번 당하고 끝날 일을 2번, 3번, 4번 다시 당한 셈입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비슷한 일을 겪고도 달랐습니다. 그분은 집에 와서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혼잣말로 딱 한 문장만 했습니다. 다음날 그분의 마음에는 전날의 불쾌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말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정을 밖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시 꺼내어 자기 마음에 더 깊이 새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감정을 말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소연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큰 피해가 있거나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 배출이라는 이름으로 습관처럼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 하소연은 나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그 사건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그 감정의 쓰레기를 옮겨놓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려다가 내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오랜 세월 억울한 일을 겪고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당했고 유배를 갖고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망의 말을 계속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악하고 무례한 말은 그것을 내 입에 담는 순간 상대가 아닌 내 입을 먼저 더럽히는 법이다. 저는 이 말이 노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께 누군가 나를 더럽히려 했을 때 그 더러움이 내 입으로 들어오면 결국 내가 먼저 더러워집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사실은 내 마음의 그릇부터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푸는 법을 새로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함은 퍼뜨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퍼뜨릴수록 커집니다. 억울함은 말로 풀기보다 말로 말려 죽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 즉시 전화기를 들지 마십시오. 최소한 하루만 미루십시오. 감정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때 내가 말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말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둘째, 정말 말하고 싶으면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종이에 쓰십시오. 글로 쓰는 것은 내 감정을 정리하기다. 종이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 쓰면 감정이 조금씩 객관화됩니다. 반면 사람에게 말하면 감정이 다시 드라마가 됩니다. 셋째, 마음속으로 짧은 결론을 내려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은 내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의 불을 끕니다. 우리는 긴 해석으로 감정을 키우고 짧은 결론으로 감정을 끕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래도 억울한데 어떻게 그냥 넘깁니까? 하고 묻고 싶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넘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 인생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억울함은 상대에게 벌이 되지 않습니다. 벌은 나에게 옵니다. 힘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남은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내가 더 큰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소연의 습관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 정체성이 피해자 쪽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당한 삶의 중심이 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분노합니다. 결국 무례한 사람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조연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억울함이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맞아라고 말해주어야만 내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평화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인정에 매달리게 됩니다. 인정받는 순간은 잠깐 다음날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 전화를 듭니다. 이 반복은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무례한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필요한 대응은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결정 미루기, 무반응의 바위, 역할의 거리, 마음의 안방 지키기, 그 다음 집에 돌아오면 그 사건을 더 키우지 마십시오. 전화기부터 들십시오. 대신 조용히 물 한 컵을 마시고 숨을 고르고 종이에 한 줄만 쓰십시오. 오늘 나는 내 평안을 지켰다. 이것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는 누군가 나를 건드렸는데도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침묵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우기는 모습을 오래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언제쯤 미안하다고 말할까? 우리는 마음속에 한 장면을 저장해 둡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조용히 찾아와 그때 내가 심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장면이 있어야 내 억울함이 끝날 것 같고 그 장면이 와야 내 상처가 닫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을 묶습니다. 저는 사람을 오래 보며 알았습니다.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은 대개 사과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삽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게 그들의 기억은 자기 합리화로 단단히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내가 왜 그랬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1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그들의 내부 프로그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깨 썩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꽃이 피지 않듯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며 계속 마음을 씁니다. 깨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망치고 가족 자리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직장에서 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속으로 희망을 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도 깨닫고 미안하다고 하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사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했을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친구 모임에서 그런 기대를 오랫동안 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기 마음대로 분위기를 휘두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말을 던졌습니다. 그분은 매번 상처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본 사이니까 언젠가 술 한잔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겠지.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참고 남아 있으니 자기 방식이 통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번 모임이 끝날 때마다 억울함만 쌓았습니다. 그 억울함은 그 친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기대가 만들어낸 고통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처음부터 기대를 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사과는 받아야지 라고 말할 때 그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굽은 소나무가 갑자기 쫙 펴지나 사과 같은 거 평생 안 받아도 돼 이 말이 냉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 속에서 지혜를 봅니다. 기대를 꺼버리면 원망도 꺼집니다. 사과를 기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 삶은 계속됩니다.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내 행복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과해야만 내 고통이 끝난다고 믿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열쇠를 그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안해라고 말해줘야만 내 상처가 낫는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단단한 독립을 권합니다.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너의 사과가 필요 없다. 이 말은 상대를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대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상처를 내가 덮고 내가 치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독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한 사람을 그냥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 가짜 사과를 하지 않는 기준, 하소연으로 감정을 키우지 않는 습관.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곳을 향합니다. 내 평안을 내가 지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익은 내 삶의 평온입니다. 돈을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까지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승리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젊을 때의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승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건드렸는데도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 상대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무례한 사람에게서 변화라는 선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둘째, 사과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내 시간을 걷어먹습니다. 내 시간은 귀합니다. 셋째, 내 삶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질서는 싸움이 아니라 태도로 세워집니다. 내가 늘 같은 기준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내 앞에서 멈춥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은 변하진 자를 곁에 두고 변화를 기대한 것을 연못에서 물고기 대신 새를 찾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마음이 픕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사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한 장면을 지우십시오. 언젠가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겠지라는 장면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장면을 저장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평안을 내가 지킨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조어지며 많이 참아오셨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배를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소음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 조각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방이 깨끗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